여러분, 저는 100살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엔 70이 넘어서도 주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자식들이 전화하고 싶어 하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돈도 있고 건강도 괜찮은데 명절에만 억지로 보러 오는 자식들 때문에 쓸쓸해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둘 다 나이는 비슷했어요. 학력도 비슷했고 살아온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노인은 죽는 날까지 사람들 곁에 있고 어떤 노인은 혼자 TV만 보다 가는 걸까요? 저는 그 차이가 돈도 건강도 아니라는 걸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았느냐, 딱 그것 하나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존경은 나이가 아니라 평생의 태도가 만든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60이든 70이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그건 제가 이미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조언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본 사람의 증언입니다. 저는 평생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학생들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고 어떤 집은 아이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꼰대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게 세대 차이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달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어르신들을 만나보니 존경받는 분과 외면받는 분 사이엔 확실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존경받는 어른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자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대신 상대방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며느리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외면받는 어른들은 달랐어요. 만나자마자 자기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말로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자식들이나 손주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이 먼저 말하고 계시진 않나요?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답을 주진 않으셨나요? 저는 이런 장면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는데 아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눈은 딴 데에 가 있는 모습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저 할아버지는 대화하는 게 아니라 혼자 말하고 계신 거구나. 존경받는 어른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틀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때 옳았던 게 지금도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세요. 결혼은 이래야 해. 직장은 이렇게 다녀야 해.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해.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으십니다.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그걸 강요하죠. 저는 그런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다 따르셨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방식으로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자식들한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십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강요하면 듣는 사람은 반발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70이 넘어서도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은 절대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구나,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서도 본인의 철학은 잃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걸 강요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조용히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먼저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요. 반대로 외면받는 어른들은 시대가 변한 걸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거기에 안 맞으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세상 참 이상해. 젊은 애들 버릇없어. 이런 말을 달고 사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다가올까요? 안 옵니다. 오히려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은 더 외로워지고, 외로우니까 더 불평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는 이미 다 알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다 아는 걸까요? 저는 100살이 넘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건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요즘은 이게 왜 이래? 이건 어떻게 쓰는 거야? 창피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게 왜 창피합니까?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못하세요. 특히 자식들 앞에서, 손주들 앞에서 모른다는 말을 못하십니다. 어른의 체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는 척하고 가르치려 들고 결국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체면은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저는 60이 넘어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70에 스마트폰을 배웠어요. 제자들이 가르쳐줬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배우면 이 세상과 단절될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되잖아요. 이걸 못 쓰면 세상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끝까지 안 배우는 분들도 많았어요. 나는 늙어서 그런 거 못해. 나는 옛날 방식이 편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요즘 사람들은 나를 안 찾아와 하고 외로워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앞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게 존경받는 어른과 외면받는 어른의 차이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추억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요. 문제는 그 과거를 현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입니다.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진짜 행복했어. 지금은 다 엉망이야. 이런 말을 계속하면 듣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부정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저도 과거가 그립습니다. 젊었을 때가, 건강했을 때가 그리워요. 하지만 저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을 삽니다. 오늘을 삽니다.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저와 있을 때 그들도 지금을 살 수 있거든요. 반대로 과거에 사는 어른들은 만날 때마다 옛날 얘기만 합니다. 처음엔 재미있어요. 두 번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3번, 4번, 10번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지칩니다. 또 그 얘기네 하고 마음이 멀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시진 않나요?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예전만큼 집중해서 듣지 않는 것 같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5번째는 도움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손주도 봐주고 싶고, 돈도 주고 싶고, 뭐든 해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걸 강요하면 문제가 됩니다. 내가 해줄게, 내가 봐줄게 하면서 자식들의 선택권을 빼앗으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간섭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손주 봐주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일 나간 사이에 손주를 맡았는데 며느리가 정해놓은 규칙을 다 무시하셨습니다. 애기한테 그렇게 엄하게 하면 어떡해 하면서 과자도 주고 TV도 보여주고 처음엔 며느리가 참았어요. 그런데 계속되니까 결국 엄마,
이제 안 봐주셔도 돼요. 하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섭섭해 하셨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하면서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정한 육아 방침을 계속 무시당했으니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었던 거죠. 진짜 도움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 하는 건 도움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탁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부탁받으면 자식들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도와줍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고마워하고 다음에도 또 부탁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도움을 강요하는 어른들은 점점 더 외면당합니다. 엄마 아빠가 해준다고 하는데 거절하기 미안해서 받았는데 사실은 안 받는 게 더 편해요. 이런 말을 하는 자식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6번째는 경계를 지킨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조부모 손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가 무슨 남인가 하면서 이 경계를 무시하세요. 자식 부부의 일에 끼어들고 손주 교육에 간섭하고 심지어 며느리나 사위의 사생활까지 캐묻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 부부 문제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대답했지만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들의 일이니까요. 아무리 부모라도 성인이 된 자식의 인생에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놔주는 겁니다. 믿고 지켜보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나서고 싶죠.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성장하고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어른들은 결국 자식들과 멀어집니다.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말하면 복잡해져 하면서 연락을 줄입니다. 명절에만 억지로 보고 평소엔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서운해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요. 잘못한 게 있습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여전히 어린애 취급한 겁니다. 7번째는 감사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받는 게 많아집니다. 자식들이 챙겨주고 손주들이 찾아오고 사회에서 여러 혜택을 받습니다. 그럴 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고맙다. 덕분이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너희 키웠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낸 세금으로 이런 혜택 받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거든요. 자식들도 안 챙길 수 있어요. 사회도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해준 거니까 고마운 겁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합니다. 손주가 그림 한 장 그려오면 와, 고맙다 하고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자식이 과일 사오면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 하며 고마워합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손주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뭘 해드려도 좋아하셔 하면서 또 찾아오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감사를 모르는 어른들은 뭘 해줘도 만족을 모릅니다. 이것밖에 안 돼. 옆집은 더 해준다던데. 자꾸 비교하고 더 요구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지칩니다. 아무리 해드려도 만족을 모르시네 하면서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의무적으로만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예전만큼 챙겨주지 않는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제대로 감사를 표현했었나? 아니면 당연하게 받아들였나?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게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8번째는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아프고 잃는 것도 많고 세상이 점점 낯설어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불평이 늘어납니다.
요즘 다리가 아파서. 요즘 세상 참 살기 힘들어. 나 같은 늙은이는 이제 쓸모없어. 이런 말들이 입에 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계속하면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듣는 사람도 우울해집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에너지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요. 희망을 원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하면 우리도 늙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힘들어도 긍정적입니다. 물론 거짓으로 밝게 구는 게 아닙니다. 힘든 건 힘들다고 인정하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다리는 아프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그만큼 재미있는 일도 많더라. 이렇게 긍정의 면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고 싶어 합니다. 저는 요즘도 매일 일기를 씁니다. 100살이 넘어서도요. 일기를 쓰면서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꼭 3가지씩 찾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아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특히 힘든 날은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실제로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아니, 원래 있었는데 제가 못 봤던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곁엔 사람이 모이고, 부정적인 사람 곁에선 사람이 떠납니다. 이건 제가 100년 넘게 살면서 확인한 진리입니다. 9번째는 자기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얘들이 이렇게 하래. 며느리가 싫어해서. 물론 함께 사는 이상 배려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자기 삶이 사라집니다. 자식들 기준에 맞춰 살다가 정작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자기 삶을 삽니다. 물론 자식들을 사랑하고 배려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만의 취미가 있고, 자기만의 친구가 있고, 자기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바쁘셔 하면서 존중합니다. 저는 70이 넘어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잘 그리진 못해요. 하지만 그리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80의 시를 쓰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노래를 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 삶이 없는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의존합니다. 너희밖에 없어. 나는 너희만 보고 살아.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감동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면 부담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전부라니 너무 무거워 하고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10번째는 실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존심이 셉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는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식들이나 며느리, 사위가 뭔가를 지적하면 내가 뭘 알아 하고 방어적이 됩니다. 설령 자기가 틀렸어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어른들은 다릅니다.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고집이 세지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그걸 아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뭔가를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기억하거나 잘못 판단합니다. 그럴 때마다 인정합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고맙다 알려줘서.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편안해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얘기해줍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 양반한테 뭐 말해봤자 하고 입을 닫습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실수도 했을 거고 상처도 줬을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하고만 말하면 자식들은 답답합니다. 부모님이 최선을 다한 건 알지만 그래도 힘들었던 건 사실인데 하면서요. 그런데 부모가 그때 내가 많이 부족했지 하고 인정하면 자식들은 오히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면서 풀립니다.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가 회복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현재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11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계속 함께 있으려 합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친구들 만나고 어디든 가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쓸쓸하고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어른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라 필요한 거라는 걸 아니까요. 그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충전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1시간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요. 처음엔 이게 어려웠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이 정리되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없는 어른들은 계속 누군가에게 매달립니다. 자식들한테, 친구들한테, 심지어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매일 전화해서 뭐해? 밥 먹었어? 하고 묻는 부모님. 자식들 입장에서는 사랑인 걸 알지만 동시에 부담입니다. 12번째는 건강을 지킨다는 겁니다. 건강은 노년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자식이 잘났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방치하세요. 이제 늙었는데 뭐, 어차피 죽을 건데 하면서요. 존경받는 어른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더 챙깁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먹고 충분히 쉽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건강한 부모는 자식들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아픈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효도하고 싶어도 힘듭니다. 저는 100살이 넘었지만 아직도 매일 걷습니다. 멀리 가진 못해요.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걸 매일 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여야 건강하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건강해야 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을 챙기지 않는 어른들은 점점 더 의존적이 됩니다. 자식들이 모셔야 하고 돌봐야 하고 결국 부담이 됩니다. 물론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해야 합니다. 그게 자식들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13번째는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노년의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에 집착하면 문제가 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평생 모은 돈을 절대 안 쓰십니다. 이거라도 남겨야 자식들한테 줄 거 아니야 하면서요.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돈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이만큼 줄 거야. 이 돈 모으느라 고생했어. 존경받는 어른들은 돈을 적절히 씁니다. 물론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데는 씁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 자기 즐거움을 위해. 그리고 자식들한테 돈 얘기를 안 합니다. 도와줄 때도 조용히 돕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80이 되시던 해에 여행을 가셨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셨죠. 자식들이 아버지, 돈 아까운데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이 돈 모아서 뭐 하겠니? 지금 쓸 수 있을 때 써야지. 그 여행이 그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추억이 됐다고 합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행복을 위한 도구예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돈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십니다. 모으는 게 목적이 되고 쓰는 건 죄악처럼 느껴지십니다. 그러면서 자식들한테는 나는 너희 위해 돈 하나 안 쓰고 모았어 하고 은근히 빚을 지웁니다. 자식들 입장에선 부담스럽습니다. 14번째는 외모를 가꾼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늙었는데 꾸미면 뭐해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옷도 아무거나 입고 머리도 대충 하고 몸단장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도 단정합니다. 옷을 깔끔하게 입고 머리를 정돈하고 몸을 청결하게 합니다. 이건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단정하게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저도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100살이 넘어서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단정한 외모는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봅니다. 존중합니다. 15번째는 유머를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듭니다. 몸도 아프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세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심각해집니다.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어른들은 여전히 웃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걸 가볍게 바라볼 줄 압니다. 농담도 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손주들과 함께 웃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편안해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재밌어 하면서 더 자주 찾아옵니다. 저는 요즘도 농담을 좋아합니다. 물론 옛날처럼 기발한 농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웃음은 최고의 약이니까요.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반대로 항상 심각한 어른들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만날 때마다 무거운 얘기, 슬픈 얘기, 걱정스러운 얘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지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16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익숙한 것만 찾게 됩니다. 새로운 건 귀찮고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만 먹고 똑같은 것만 보고 똑같은 사람만 만납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새로운 장소에 가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걸 아니까요. 저는 90이 넘어서 처음으로 스시를 먹어봤습니다. 평생 날 것을 안 먹었는데 손주가 권해서 한번 먹어봤어요. 놀랍게도 맛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가끔 먹습니다. 만약 제가 나는 평생 그런 거 안 먹었어 하고 거절했다면 이 즐거움을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세상과 연결되니까요. 새로운 것을 거부하면 점점 고립됩니다. 17번째는 자식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어른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그래봤자 내가 키워서 그렇지 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거나 그것밖에 안 돼 하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자식들의 성공을 온전히 자식들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노력한 결과야. 이렇게 말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더 열심히 하고 부모님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자식들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른들은 자식들이 성과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제대로 인정 안 해주실 텐데 하면서요. 그러면 부모는 요즘 애들은 말도 안 해 하고 섭섭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자식 잘못이 아닙니다. 18번째는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그걸 부정하거나 두려워하면 남은 시간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준비합니다. 유언도 만들고 장례도 미리 생각해두고 자식들한테 얘기해둡니다. 내가 가면 이렇게 해줘. 이게 자식들한테는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죽음을 준비해두면 자식들이 덜 힘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가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배웁니다. 아, 죽음은 이렇게 맞이하는 거구나. 반대로 죽음을 부정하는 어른들은 그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아직 멀었어. 그러다가 정작 그 순간이 오면 자식들이 당황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19번째는 용서를 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상처를 줬던 사람, 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평생 안고 가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당한 걸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 그런데 그 감정을 안고 사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용서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들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 평화로움을 느끼고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저도 평생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90이 넘어서야 용서했습니다. 그분도 이미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 속에서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20번째는 겸손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어른 대접을 받습니다. 사회에서도, 가족에서도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연장자인데, 내가 어른인데 하면서 특권을 주장하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만 대합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겸손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학생들한테 늘 존댓말을 쓰셨습니다. 60살 차이가 나는 학생한테도요. 학생들이 교수님, 저희한테 왜 존댓말을 쓰세요? 하고 물으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잖아. 하고 답하셨답니다. 그 교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학생들한테 사랑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본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받는 어른과 외면받는 어른의 차이를요.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작은 태도, 작은 습관, 작은 선택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쌓이면 완전히 다른 노년을 만듭니다. 한쪽은 외롭게 늙어갑니다. 자식들이 의무적으로 찾아오고 손주들이 억지로 전화하고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은 인정이 없어. 나만 혼자 남았어 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 탓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의 결과입니다. 다른 한쪽은 풍요롭게 늙어갑니다. 나이는 들어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전화가 오고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살아있으니까요. 사랑이 오가니까요. 저는 100살이 넘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났어요. 저보다 젊었던 사람들도 많이 갔습니다. 그분들을 떠올리면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람들 곁에 있었던 분들과 혼자 떠났던 분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생 쌓아온 태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경청하고, 인정하고, 배우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겸손하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하면 바뀝니다. 그리고 주변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손주들이 더 편하게 다가오고, 사람들이 더 진심으로 대합니다. 저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100살이 넘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 삶을 살았고, 사람들을 사랑했고, 사랑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곁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외롭지 않은 노년, 사랑받는 노년, 존경받는 노년으로.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원하십니까? 자식들이 의무감으로 찾아오는 노년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노년입니까? 손주들이 억지로 전화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까? 아니면 먼저 전화하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입니까?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만드는 건 오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오늘 무슨 말을 하느냐, 오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노년을 만듭니다. 저는 100년 넘게 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존경은 나이가 아니라 평생의 태도가 만든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이제 아실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